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도 정기주총회 관련해가지고 사전에 이제 정기주총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법률 개정되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게 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차이점을 간단히 보고요. 여기에 있어서 이제 유한 책임회사가 하나 이제 물적회사로 존재하게 되니까 물적회사의 내용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기주총의 기본적인 일정들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기 주주총회가 진행되게 되면 주주총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정하는 것이 이 주주명부인데, 이 주주명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과 관련된 이 기준일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의미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집통지서를 기재할 때 이 소집통지서의 올바른 기재 방법 또는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이제 안건입니다. 그래서 요 배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이사 선임 시 주의해야 될 내용, 그 다음에 이사의 보수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자규시의 관리, 그 다음에 기타 이제 근로자에 대한 제도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주총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을 때 등장하게 되는 이러한 계속회와 관련된 이제 내용이나, 그 다음에 주주총회 이제 의사록을 반드시 인증해서 보관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도장만 찍어서 보관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거의, 법인 전환은 거의 이제, 마감이 거의 됐다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임대사업자와 같은 법인으로 전환한다 할지라도 이제 취득세 감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가지고, 중과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법인 전환이 굉장히 이제 감소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지방의 과밀 업체 권역을 벗어난 경우에는 이제 취득세 중과라는 게 없지만 이제 감면을 못 받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중과 제외 지역에서는 4.6% 이렇게 했었고, 이게 감면을 받게 되면 한 1.75%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크죠. 서울 같은 데는 그러면 9.4%인데 부대비용을 따지게 되면 거의 10%, 평가 금액의 10%가 있어야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는 임대사업자, 이런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속과 기업 구조의 변경인데, 이 상속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많은 기업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에서 상속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주식을 상속받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기업은 어떻게 그에 따라서 변경되게 되는 것인지,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속의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이 그림은 보시면 여기에 공통적인 단어들이 많은데, 여기 보시면 사업 승계 이런 게 있습니다. 자사주 승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업 승계 이런 게 보이죠. 기업, 중소기업의 사업 승계, 상속 대책 사업 승계, 이런 게 있죠. 사업 승계, 이런 것들이요. 사업 승계.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이제 2024년도에 제가 이제 일본에 갔었을 때 이제 책방에서 찍은 내용인데, 제가 보통 이제 책을 개정을 할 때마다 보통 개정하기 전에 일본에 가서 꼭 책방에 가서 어떤 책이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게 2024년도에 제가 여름에 봤던 내용입니다. 이게 그 이전하고 뭐가 달라졌냐면, 그 이전에 비해서 이 사업 승계라고 하는 용어가 엄청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실제 이렇게 실무에서도 많이 정리가 된 내용이죠. 이것은 이제 단순한 논의 수준이 아니고 이미 이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정리됐고, 그래서 저희 나라의 입장에서도 아직은 이제 가업 승계라고 하는 것들이 실은 원활하지 않고 또 실은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향후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업 승계가 1, 2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에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실은 공부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승계 이런 책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여부를 이렇게 목차를 보게 되면, 목차는 전부 다 자규식 또는 주식 양수도, 그 다음에 분할, 합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사업 승계 하나의 내용으로 들어가가지고 관리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업 승계라는 별도의 법률이 등장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법률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사업 승계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야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상속에 관한 제도는 훨씬 더 이렇게 이제 진보에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2026년도에는 또 향후에는 또 이런 것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제 왜 그러냐면 요 법률 개정 논의하고도 맞물려 있는데 이 법률 개정이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2011년도에 저희가 이제 상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가장 호황이었던 때가 여기서부터 해서 2018년도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 상반기까지가 제가 볼 때 가장 호황이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요 2011년도에 상법이 개정되고 2012년도에 이 상법이 시행됐거든요. 이때서부터 여기까지가 아주 저희들 일은 이렇게 상승했던 시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이 돈이 가장 많이 풀렸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컨설팅이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됐던 때가 요 상법 개정한 이후부터 이렇게 진행해 왔다고요. 근데 이제 이 향후에는 이와 같은 형태라기보다도 이제 정리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요 이사의 충실 의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결국에는 회사를 운영을 할 때 이사가 어떠한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충실 의무를 이렇게 규정했던 것이죠. 기존에는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고 이사는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요 자기주식의 처분과 보유에 대해서도 이제 상법 개정안에 논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분 기한도 이제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된다든가 만약에 그것이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 목적을 정관에 분명히 기재를 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보유 처분 계획서를 승인해서 그 승인된 대로 취득하고 그 승인된 대로 처분할 것을 이제 이 계획서를 매년 주총에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이러한 것을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병이나 분할 시에 자기주식에 대한 활용의 금지요. 그래서 이제 자사주 마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 등을 전부 다 없애버린 것이죠.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상법에 이제 일반 비상장 회사에서도 들어오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비춰보게 된다고 하면 이게 기존과 2012년도부터 2022년도 사이에 있었던 어떤 특별한 컨설팅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회사를 잘 관리해야 되는 상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영업의 방향이나 또는 저희하고 회사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훨씬 더 나은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돈을 많이 번다기보다도 돈을 꾸준히 벌고 훨씬 더 도망가지 않게, 다른 말로 밀착하게끔 관계는 훨씬 더 깊어지는 이런 단계에 들어올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따 이제 저희가 주주총회도 보겠지만 주주총회를 왜 하는 거예요? 또는 보수를 왜 주총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퇴직금 지급 규정을 왜 두려고 하는 거예요? 배당을 할 때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법률적으로 또 그것을 계속적으로 관리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는 회사를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볼 때 이렇게 이제 큰 이런 이벤트는 없겠지만 그래도 계속적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전문가들의 지위나 역할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의 명칭이 이제 바뀐 거 있어요. 법률 내용이 바뀐 건 아니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아니라 특별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기본법도 근로복지기본법 이런 식으로 명칭이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정관들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타가 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명칭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벤투법이라 해서 이제 벤처기업에 관한 투자를 할 때 이 투자의 형태가 좀 달라진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세이프라고 하는 것하고 CN이라고 하는 것하고 투자조건부 융자계약입니다. 굉장히 이제 익숙하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주주명부에서 세이프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지금은 기업 가치를 정확히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 수가 몇 주인지 주식의 한 주의 발행가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그 돈은 뭘 위해서 주는 거예요? 나중에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1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의 1억에 대한 주식 가치는 언제 결정되냐면 후행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후행 투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 1억의 주식 가치하고 주식 수를 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세이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돈은 실제 줬지만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받았지만 주식은 아니죠, 아직.
그런데 이것은 주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것을 세이프라고 해요. 이것을 이제 신주 인수권부 주식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C에는 이제 컨버터블 노트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기업체에 1억을 줘요. 1억을 주는데 이 1억은 언제 어떤 형태가 결정되냐면, 후행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이것은 CB와 같은 형태로 발행됩니다. CB. 그러면 내가 1억은 줬는데 CB는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추가적으로 주식으로 갈 건지 아니면 돈을 달라고 할 것인지, 이것은 나중에 결정할 것인데, 그 CB의 형태는 언제 결정되냐면 후행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지금 투자를 먼저 하세요. 그러나 후행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현재 당신이 한 투자에 대한 일정한 조건들을 그때 가서 결정할게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는 많이 더 있을 수 있어요. 투자 조건부 융자 계약입니다. 이게 뭐 이제 신보 같은 데서 투자를 할 때, 돈을 빌려줄 때, 내가 지금 1억은 빌려주는데 최소한 10%는 나한테 주식을 줄 수 있어야 돼. 내가 주식을 달라고 하면 줘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뭐 실무상에서는 BW랑 유사하죠. 이 BW란 게 돈 주고 결국에는 신주를 인수하고 나중에 이 원금하고 사채는 갚아야 되는 것을 이 BW로 하는데, 이와 같은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이 이제 투자 조건부 융자 계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도 기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주식회사가 한 92%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한회사가 한 8% 정도 되고, 나머지 회사 등이 이제 뭐 0.1, 2% 이렇게 되는데, 여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이 공모입니다. 이 공모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신문지상에서 보는 뭐 IPO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으는 거, 여러 사람에게 돈을 모으는 것을 공모라고 하는데, 이런 절차가 주식회사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사고 파는 주식을 상장하는 회사는 주식회사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법 제일 뒤에 보면 542조의 2 이하에 보면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 규정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상장회사는 전부 다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그것은 유한회사보다 조문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이죠. 유한회사보다 조문이 앞에 나와 있어요. 유한회사가 543조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상장회사가 542조 2부터 끼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이 상장회사는 주식회사만 허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공모라고 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나중에 상장을 할 거예요? 상장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 상장의 여부는 어디서 결정되게 되냐면 이 주권에서 결정됩니다. 이 주권이 있다는 것은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양도가 가능해야만이 상장이 가능합니다. 양도가 불가능하게 되면 맨날 모여서 주식 양도 계약서를 써야 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주식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이 주식회사는, 유한회사는 이 주권이란 게 없습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여기서부터 볼까요? 이 자유식이요. 이 3, 4, 1조가 잉여금에 의한 자유식 취득이죠. 3, 4, 1조 2는 특정 목적의 자유식 취득이죠. 즉, 잉여금과 무관한 자유식 취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한회사는 이 3, 4, 1조가 없어요. 잉여금에 의한 자유식 취득 제도가 유한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한회사도 자유식을 취득할 수 있는데, 그 취득의 효과 자체는 주식회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잉여금에 의해서 취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는 이 주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이라는 무상증자라는 이런 단어가 존재하지만, 유한회사는 이러한 무상증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주식회사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게끔 하는데, 즉 주식을 발행한다 또는 주권을 발행한다, 주식이 많다, 이런 말은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투자 자금을 회수가 자유롭게 인정되는 회사는 주식회사밖에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무상증자는 주식회사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유한회사는 무상증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한 주식수를, 지분수를 많이 늘려준다 한들 그 늘어난 지분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결국에는 팔아가지고 자기의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그러한 제도 자체가, 기능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실제로 큰 차이점은 이 주권 발행이에요. 주권 발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상에서 주권 발행한다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잖아요. 주식회사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 주권은 주식회사에만 가능해요. 그 주권은 뭐하고 똑같냐면 어음수표하고 같아서 넘기면 권리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유한회사도 김영식의 지분권은 발행할 수 있어요. 김영식이요. 그러나 이것은 넘긴다 할지라도
권리가 넘어가지 않아요.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차용증서를 써주는 것하고 똑같아요. 차용증서를 써준다고 해서 권리가 넘어간 게 아니잖아요. 넘어간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누구한테 가지고 있는 차용증서를 내가 어떤 분한테 준다고 해서 그 받는, 차용증서를 받는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에 대해서요? 원래 돈을 빌려준 대여자에 대해서. 근데 어음이나 수표는 그러지 않아요. 발행해서 제가 가지고 있죠. 제가 누구한테 줬어요. 그러면 이분은 저한테 돈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이분은 발행한 사람한테 직접 가는 것이죠. 근데 차용증서는 그럴 수 없다고요. 이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차이점은 이 주권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주식회사는 공모가 허용되지만 유한회사는 공모가 허용되지 않는다. 주식회사는 잉여금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제도가 존재하지만 유한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상증자는 주식회사는 존재하지만 유한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이 물적회사와 그 다음에 인적회사가 있죠. 우리 이제 예전에 했던 2012년도에 들어갔던 이 유한책임회사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유한책임회사가 요 가운데 끼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순서로 보면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있는데, 이 유한책임회사는 물적회사입니다. 물적회사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책임을 출자한 것만 버리면 끝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더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 물적회사인데 이게 왜 기존에 있었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사이에 별도로 2011년도에 별도로 들어왔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인적회사와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실질은 물적회사입니다. 이게 유사하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유한책임회사는 실제로 1인 1표라고 보시면 돼요. 의결권을 한 사람당 하나씩 행사해요. 주식회사는 유한회사는 자기가 투자한 돈만큼 행사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달라요. 유한책임회사는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배당도 주식회사는 불균등 배당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유한회사는 불균등 배당이라는 개념이 상법에 존재해요. 그런데 이 유한책임회사는 상법에 원칙적으로 불균등 배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인적회사하고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은 뭐라는 겁니까? 결국엔 투자자는 물적회사, 즉 자기의 유한책임만 부담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유한책임만. 근데 이것이 이제 등장해서 이것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외부감사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감사 때문에. 외부감사가 여기에 제일 처음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돼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유한회사가 이제 일정한 조건 하에서 외부감사에 추가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제 법률이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등 이렇게 표시가 하나 붙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외부감사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유한책임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의 표기가 한명, 순서가 합자, 그 다음에 이제 유한책임회사,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 그 다음에 유한회사, 이 순서대로 이렇게 상법이 정리되어 있는데 여기는 물적회사죠. 근데 여기도 인적회사인 성질을 이렇게 띠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나중에 이 주식회사가 외부감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는 바로 못 가요. 이렇게 바로 못 가요. 이게 이제 예전에 외국계 회사 등이 한국에 들어와서 전부 다 외부 감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예전에 들어와 있던 외국계 회사는 전부 다 유한회사입니다. 유한회사. 이게 이제 외부 감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한회사가 이제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외부 감사를 받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유한책임회사로 가야 되는 거죠. 유한책임회사로 가려면 바로 못 가니까 주식회사를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유한책임회사로 이렇게 두 단계의 조직 변경을 거쳐야만이 유한책임회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를 할 때 순서를 보면 주주총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록을 이제 공증받는다고 하죠. 그 다음에 등기를 신청하죠. 등기가 완료되죠.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효력이 생기는 날짜는 이날입니다. 효력이 생기는 날짜는 이날이에요. 이거 볼까요? 여기에 2019년도 12월 3일 변경 이렇게 돼 있죠. 2019년도 12월 3일 등기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밑에를 한번 볼까요? 31일 변경, 11월 13일 등기 이렇게 돼 있죠. 요 앞에 있는 날짜는 뭐냐면 효력이 생긴 날짜입니다. 등기부에는 항상 두 가지 날짜가 있는데 앞에 있는 날짜는 효력이 생기는 날짜,
뒤에 있는 요 날짜는 등기를 신청한 날짜입니다. 신청한 날짜, 완료된 날짜가 아니고. 그러니까 등기부에 있는 날짜는 이 날짜하고 이 날짜가 지켜야 됩니다. 항상 앞에 있는 날짜가 효력이 생긴 날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주식회사 증자일하고 유한회사 증자일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주식회사의 증자는 언제 효력이 되냐면 돈을 낸 다음날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회사에 지금 만약에 이게 증자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앞에 있는 날짜는 요 날짜가 만약에 이게 증자일이라고 한다면 6월 2일 날 돈을 냅니다. 그러면 효력은 6월 3일 날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유한회사는요, 유한회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에 항상 효력이 생긴 날짜하고 등기를 신청한 날짜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주식회사는 주주가 되는 날짜는 돈을 낸 다음 날짜입니다. 그래서 주주 명부에 등장하게 되는, 효력이 생기는 주주가 되는 날짜는 돈을 낸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그런데 유한회사는 등기를 한 날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증자의 효력이 생긴 날은 똑같아요. 등기를 신청한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6월 16일 했는데 6월 1일 날 돈을 냈던, 6월 10일 날 돈을 냈던 간에 등기부에 찍히는 날짜는 언제냐면 등기를 신청한 날짜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등기부에 증자의 효력이 생겼다는 말하고 실제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여부는, 여기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날짜는 실제로 돈을 낸 날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언제부터 내가 주주로서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여부는 실제 돈을 낸 날짜고, 등기부상의 효력이 생긴 날짜는 등기를 신청한 날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 효력 발생, 이 등기부로 보면 효력 발생일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한번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주식에 소각하고, 소각 시에 자기주식하고 상환주식입니다. 여기에 주식이 소각되게 되면 주식이 60만 주에서 1만 주로 줄었는데 이 경우에 자본금이 줄었죠. 이게 뭐 일반적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주식 수가 12,000주에서 2,000주로 줄었는데 이 경우에도 자본금이 줄지 않습니다. 자본금이 안 줄었죠. 주식 수가 줄었는데 자본금이 줄지 않았다고요. 요 위하고 밑의 경우는 이런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이죠. 위의 경우가 일반적인 주식 소각으로 한다면 밑에 있는 경우, 즉 주식이 줄어들었음에도 자본금이 줄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자기주식의 소각하고 상환주식의 상환입니다. 이 두 가지만 상법에서는 자본금하고 주식수, 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하고 자본금의 불일치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등기부를 보시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등기부에 등장한 날짜를 이해하는 것. 두 번째는 주식회사의 증자일하고 유한회사의 증자일, 이 등기부에 찍혀져 있는 날짜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식이 줄어들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본금의 변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등기부를 보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기주주총회 이제 기본적인 일정입니다. 정기주주총회는 이제 상법에는 이런 세 가지 날짜가 있습니다. 6주 전, 2주 전, 1주 전, 이런 세 가지 날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날짜는 세무사님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겠죠. 6주 전에는 재무제표하고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이사의 승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되니까 3월 말까지로 한다면 2월 15일 또는 2월 10일까지는 여기에 영업보고서하고 재무제표를 승인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비상장 회사는 거의 실무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6주 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장회사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 상장회사는 이미 2월 10일 정도 15일이 되면 이미 재무제표나 영업보고서에 관한 이사의 승인이 있음을 전부 다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받게 되면 감사는 이 재무제표하고 영업보고서를 보고 4주 이내, 받은 때로부터 4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략 한 2주 정도 되겠죠. 이렇게 2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주총 1주간 전에 여기에 제출된 내용들을 공시해야 됩니다. 공시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6주, 2주, 1주 이 정도는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주총회 이제 소집통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실무상으로는 뭐 2주 전 또는 10일 전 이런 말이 있는데 이 10일 전은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의 경우입니다. 2주 전은 이제 10억 원이 넘는 경우인데
여기에 자본금이 10억 원이 그러면 넘지 않으면 항상 10일 전에 해도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반드시 정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관이요. 정관이 자본금이 5천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2주 전에 소집 통지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법률에 10억 원 미만은 10일 전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도 정관의 규정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관 플러스 두 번째로 이렇게 이렇게 구분되는 거구나. 자본금의 10억 원 이상 그 다음 미만에 대해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주주총회 소집기간 단축이라는 것도 저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소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은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0억 원 미만의 경우에만.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10억 원이 넘어도 가족끼리 있으면 그냥 한꺼번에 하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고 전원 출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단축하고 전원 출석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오늘 우리가 100명이 오늘 기간 단축에 동의를 찍었어요. 내일 아침에 하자고. 근데 내일 아침에 가보니까 10명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 주주총회는 유효합니다. 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그런데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 오늘 저희가 100명이 전부 다 동의를 찍었어요. 내일 아침에 가보니까 10명밖에 안 나왔어요.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주총회 소집에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내일 아침에 하자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명이 전부 다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기간 단축의 의미라고 하는 것하고 전원이 출석한다는 말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기간 단축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원 출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소집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10억 원이 이상이게 되면 전원이 출석해야지 결국에는 소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효력이 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주주총회는 통지를 하지 않고 공고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은 뭐 한 주를 가지고 있어도 1%를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통지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할 수 없습니다. 공고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상장회사에 있어서 1% 이하의 주식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비상장회사는 1% 주식 얼마 안 되는데 공고해도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고 서면 또는 우리는 법률에서는 전자문서라고 하고 있죠. 이 전자문서를 뭐라고 하냐면 카톡 이런 것들을 전자문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집 통지서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전자문서로 통지를 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100명 있는데 50명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50명은 잘 몰라요.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전화번호는 알고 있으니까 전부 다 카톡으로 보내면 되는 것이냐? 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이것은 전자문서는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동의한 사람들.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카톡으로 보냈다고 해서 통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사소한 것들이긴 한데, 이제 나중에 논란이 되는 것이죠. 총회. 주주명부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주명부에도 중요한 것은 이제 기준일이죠. 이제 몇 월 며칠 날 주주명부에 있는 사람이 주총에 나오는 것이고, 몇 월 며칠 날 주주명부에 있는 사람이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일은 실무상에 두 가지죠. 주주총회 누가 나오는 것이냐. 그 다음에 배당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이 날짜를 이제 예를 들면 12월 31일로 이렇게 정하게 되면 이걸 이제 기준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 이제 저희가 이제 실무상에서 요 기준일은 주주총회는 보통 다 12월 31일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 배당을 받을 것도 내년 3월 달에 정기총회를 할 때 보통은 12월 31일 날 주주명부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배당을 받죠. 근데 상법이 개정돼서 350조 3항이 삭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주주총회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배당 받을 사람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월 31일 날은 주주명부에 없었어요. 그런데 1월 달에 증자를 했어요. 또는 1월 달에 증여를 받았어요. 1월 달에 상속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12월 31일 날 주주명부에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배당 기준일을 2월 28일로 정하게 되면 3월 31일 날 정기총회를 할 때 2월 28일 날 주주명부에 있는 사람이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시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냥 3월 달에 나오는 사람한테 그냥 우리가 배당을 하게 되는데, 그건 모두 다 12월 31일이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날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요 날짜는 다 정관에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배당 받을 사람이 고정되어 있나요? 이것은 달리 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2월 달에 증여할 수도 있잖아요. 아들한테 증여해주고 아들한테 증여했으면 아들이 배당받는 게 나을 거잖아요.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는데 자기주식은 여러 가지 경우로 발생합니다. 아까 잉여금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 잉여금과 무관하게 취득한 경우, 증여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 회사가 어떤 절차를 진행하다가 단주가 생기는 경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여기에 자기주식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회사로부터 주주명부를 이렇게 딱 받으면 여기 자기주식이 있으면 이 자기주식이 언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취득했는지 서류를 반드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는 이걸 나중에 주식을 소각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취득됐는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주명부에 보시면 이런 게 있겠죠. 여기에 주권이 발행되면 주주명부에 이 주권 번호를 기재해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호주 같은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상호주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고려 아이언 사건 이런 것들이 맨날 문제가 되잖아요. 이 상호주라고 하는 것이 A회사가 B회사를 10% 이상 15% 갖고 있어요. B회사도 여기 나와 있는 A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11% 갖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두 회사 모두 다 의결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0% 이상 서로 지배하면 의결권을 못 갖게 되는 거죠. A회사가 B회사를 50% 이상 갖고 있으면 B회사는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상호주에는 50%하고 10%가 있는데 의결권과 관련해서는 10% 이상을 서로 주고받게 되면 의결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도 실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주주명부에 있어서 상호주가 있는 경우에. RCPS가 있는 경우에도 이게 어떤 종류의 RCPS인지 이와 같이 비고란에 표시를 해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이라고 배당 기준인데,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건 이제 상장회사의 공시문입니다. 상장회사의 공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상장회사의 공시문에는 이러한 공시문이 대부분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12월 31일이 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이에요. 이것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요. 정관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 주주총회 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이렇게 공고를 한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당사의 배당 기준일은 이렇게 하고 있죠. 당사의 배당 기준일은 정관 50조에 의거해서 향후에 이사의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를 한다고요. 상장회사의 정관은 거의 다 변경됐습니다. 다 변경됐어요. 비상장회사는 이 두 가지 날짜를 다 같이 두고 있죠. 다 같이 보통 12월 31일 있는 사람이죠. 근데 상장회사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날짜가 구분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집통지서입니다. 이제 소집통지서 이렇게 보내죠. 결산 재무제표를 승인할게요. 그 다음에 배당을 할게요. 그 다음에 정관 변경할게요. 이사 선임할게요. 보수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거 간단히 보시면 이것이야 매년 해야 되는 것이죠. 매년 해야 되는 것이죠. 법률에.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있는데 이 주식 배당이 원래 상법의 조문에 보게 되면 배당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대법원은 해석에 의해서 주주 전원이 동의하게 되면 100% 전부 다 주식 배당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건 주주들이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정관을 개정하는 경우에 정관을 1조를 변경한다, 2조를 변경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 정관 개정안을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고 대비표죠. 이걸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그럴 필요 없어요. 다른 것은 제목만 보내면 돼요.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 배당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여기에서 특이한 것이 정관 변경의 건 그러면 어떻게 변경할 것인데 이렇게 이 이야기죠. 이것을 이제 의안의 요령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런 것들은 법률에 다 정해져 있어요. 이걸 할 때는 제목뿐만 아니라 의안의 요령도 기재해서 보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소집 통지서를 작성할 때는 대강 작성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제 전문가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확인해야 됩니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혹시 이제 거래처에 이제 가시면 이렇습니다. 거래처에 이제 주주총회 가끔 가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주주들이 와서 난리를 피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주주들이 난리를 피우는 첫 번째 경우는 이 보고안건입니다. 이 보고안건에 감사보고도 있고 영업보고도 있는데 이 감사보고와 영업보고에 대해서
이 상법은 영업보고는 주주총회에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총에서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실무상에서는 이 감사보고도 주총에서 합니다. 주총에서 한다고요. 근데 이 감사보고를 주총에서 하는 것은 법률의 주주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주주총회에 있어서는 주주총회 의안과 소집의 절차가 법률이나 정관에 위배되지 않았는가 여부를 감사가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주총이든 간에 감사가 나가서 이번에 임시주총 하는데 안건이 2가지인데 그거 법률하고 정관에 위배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정기주총 가게 되면 이게 의안과 여기 나와 있는 소집 절차가 위배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감사보고서에 보시면 이게 있죠. 재무제표를 내가 검사해 봤더니 특별한 뭐가 없더라. 뭐 이러한 것을 보고 확인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보고서를 봤더니 뭐뭐 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이번에 정기주주총회 의안하고 소집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페이지를 보통 감사님들이 읽죠. 이걸 이제 보통 감사보고서를 하는데, 실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이거예요. 이것은 이미 아까 1주간 전에 이미 다 공시해서 제출을 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왜 또 감사가 감사보고를 읽지 않느냐 하는데, 감사보고를 하라고 하는 상법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감사가 나와서 그걸 읽는 것은 실제 목적은 이 목적이죠. 왜냐하면 모든 주총에서 나와서 그러한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의 보수입니다. 등기되어 있는 영업 담당 이사요. 이 사람은 이제 이사입니까? 요거 이사죠. 이사가 맞아요. 근데 이제 주주총회에서 보수를 정해야 되는 것이냐? 예, 정해야 돼요. 그런데 실무상에서는 이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당사자 사이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이런 게 작성돼 있죠. 자, 여러분 뒤에서 한꺼번에 설명하면, 등기되어 있지 않지만 부회장의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 주총에서 정해야 되는 것이냐? 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등기되어 있지만 되어 있으나 상근하지 않는 이사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도 잘 모르겠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사에서 차량을 지급하는 경우에 보수냐? 상법에서는 전부 다 보수입니다. 상법은 퇴직금, 상여금 이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보수예요. 모든 것이 다 보수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되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수 승인이 필요한 임원의 범위에 대해서 상법은 당연히 등기된 이사를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인세법에 보면 여러 가지 이사 등이 있고, 상법에서도 사실상 이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 실무상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등기되어 있는 영업 담당 이사 갑이요. 그 다음에 여기 부회장이요. 등기되어 있지 않는 을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상근하지 않는 사람이요. 병이요. 이제 막 이런 3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3사람이 받는 것이 1억이라고 하죠. 그러면 주총에서는 저희는 5억 정도를 승인해야 됩니다. 승인을 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근로계약서가 작성돼 있죠. 뭐 여기 나와 있는 아까 부회장 같은 사람한테는 개별적인 뭡니까? 뭐 고문계약서 이런 게 작성돼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한테는 월 자문료에 상당하는 최저임금 보통 이렇게 주고 하게 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보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야 되느냐를 묻지 않고 이렇게 승인을 해놓고 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만이 나중에 세법상 또는 주주총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법률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상법만 말하면 등기된 이사 이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영업 담당 이사는 이미 연봉계약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 나와 있는 요 이사에서 주총에서 요 승인을 실제로 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한도를 정해서 승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사의 보수요. 퇴직급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퇴직급여를 여기에 3월 달에 지금 정규총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5월 달에 퇴직을 한다, 이런 이야기. 5월 달에 퇴직을 해요. 규정을 이때 만들었어요. 이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퇴직하는데 이 사람은 10년 전부터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 문제 없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런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법원 판례가 뭐냐면, 규정을 신설해서 퇴직금 지급 규정에 소급 적용 문제가 없는 것이냐. 소급 적용, 우리는 다 소급 적용해서 만들게 되죠. 왜냐하면 실제 근무를 했으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항상 되는 것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와 같은 경우에 있다고 한다면
이 퇴직하는 사람을 위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 판례의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퇴직 규정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10년 동안 했다 할지라도 뭐 2024년도 3월 달에 만들었다. 그래서 한 번 결산기가 2025년도 한 번 지나고 이제 또 2026년도에 3월 달에 이렇게 왔다면 이렇게 안정화됐다라고 하면 이런 규정 자체가 안정화되고 실은 지급하는데 주주들이 여러 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문제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3월 달에 해서 5월 달에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게 판례의 이제 의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보수 지급 결정에 특별 이해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대표적으로 메일 유업 사건이었잖아요. 결국은 대주주가 자기의 보수를 정하는 거 이거 취소 사유다. 무효다 이런 이야기. 자기는 자기의 보수를 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95% 대주주가 있는데 1% 직원들한테 주식을 줬어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 사람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그럼 보수를 직원들이 정한다는 것이냐. 이러한 이제 반대의 그 주장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죽도록 일하고 그러면 내가 내 보수도 정하지 못한다는 말이냐. 이런 것이 있긴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특별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수 규정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승인을 과정을 거쳐서 안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계속 주주들이 그래 왔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지급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사의 결의가 필요한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수 지급 규정을 한번 만들면 마치 헌법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매년 보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회사의 경영 상태는 계속 변경할 수 있고 이사들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확인해야 될 의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들도 이것을 개별적으로 승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보수한도 10억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10년 전에 만들었던 거 가지고 회사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계속 적용한다는 거 이것은 올바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규정이 있어도 매년 주총에서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승인하는 겁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회사는 2023년도에 보수 지급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 한도의 범위 내에서 작년에 지급을 했고 올해도 그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승인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승인을 받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주총 의사록에 처리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상법상의 이제 의무인데요. 이 상법상에 이제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이제 문제되는 것이 요 자기거래 금지나 기회 유용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이제 이사를 하다가 아들한테 이제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뭐 유통을 또는 제조를 떼줬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의 위반입니다. 다 이런 것들의 위반이에요. 다 법률적으로 위반이에요. 그게 가족끼리 있으니까 문제를 삼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제가 1%라도 이제 만약에 주주를 한다면 저는 내용 증명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못 한다는 것이냐? 영원히 자회사를 못 한다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사전에 전문가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고 또는 배제시킬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무턱대고 그냥 떼서 그냥 별도 회사의 주주가 아버지가 아니니까 아들이니까 그냥 뭐 문제 없겠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세법상에서도 이제 관리를 하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실무상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회사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고 주주가 이제 여러 명 있는 경우에 가장 문제는 이 충실 의무입니다. 이거예요. 이제 이것에 기해 가지고 이제 이사들한테 이제 이슈를 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에 위반하게 되면 이제 상법의 규정에 따라서 책임이 발생합니다. 책임이 발생하는데 이 책임에 대해서 상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이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면 전 주주가 동의하면 없애줍니다. 해제해요. 또는 재무제표상에 어떤 책임의 사유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책임을 청구하지 않게 되면 책임은 해지합니다. 또는 정관에 의해서 책임을 감경하는 규정도 있죠. 뭐 사내이사는 자기가 받는 보수의 6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이런 규정들 보셨죠. 이게 바로 이 정관에 의한 책임의 이제 감경 규정이죠. 또는 경영 판단의 법칙이라는 것이요. 옛날에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정한 것은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게 옳다고 생각했어. 난 잘못이 없어. 이렇게 하면 이제 된다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거 이제 경영 판단의 원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어떤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게, 제조업을 하는데 갑자기 바이오 사업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너무 생뚱맞잖아요.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야 돼요.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서를 첨부해서 만약 이사의 결의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책임의 내용은 상당히 감경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것을 사업을 하는 것은 당신들이 하지만 이걸 진행할 때 사전에 체크해야 될 사항은 이런 것들을 하세요. 사후에 이것들을 주기적으로 하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했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책임들은 상당히 이렇게 배제되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승인 또는 승인이 아니고 자문을 받아서 그런 것에 기초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저희들이 회사하고 조금 더 관계를 갖게 되는 중요한 일들이에요. 이사회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4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이사회는 1년에 4번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사는 3개월에 한 번씩 영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따지게 되면 4번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비상장 회사에서 그러면 이사회를 4번 하라고 하면 맨날 이사회만 하고 있으라는 말이냐?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정지유총을 할 때 2월 달에 이사회를 해야 되잖아요. 한 번 했어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주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말에 결산이 나오면 한 8월 정도에 이사회를 한번 해야죠. 뭐라고요? 우리가 1년 동안에 이렇게 이제 반년 동안의 내용을 보니까 뭐 이렇게 관리하면 되겠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 정도의 이사의 의사록을 남겨놔야지 이사는 뭘 했다는 겁니까? 충실 의무를 이행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않고 도장 맡겨놓고 그냥 알아서 찍어라. 뭐 저 같은 사람이 주주로 들어가게 되면 내용 증명을 턱 보내는 거죠. 자, 이사의 의사록 좀 보자. 자, 이사가 3개월에 한 번씩 회사에 뭐뭐를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했는가 보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사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회사는 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라도 결국에는 해보는 것이, 연습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제 이사의 의사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돼요. 결국에는 외부에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결국 20억을 빌렸다. 이자는 언제다. 변제 시기는 언제다. 이렇게 해서 빌려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으로 빌렸는데 어떻게 갚을 것인데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도 기재를 하지 않게 되면 이사들의 충실 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빌려주고 못 받고 이러면 어떡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의사록 같은 걸 작성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좀 기재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근데 뭐 지금까지는 그냥 등기 있을 때도 뭐 비용을 깎고 또 등기가 없을 때는 왜 또 비용을 주면서까지 의사록을 작성하냐 이렇게 하게 되는데 나중에 따져보게 되면 그 10만 원, 15만 원 비용이 나중에 회사가 대응하는데 그 신뢰성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크게 작용하겠어요. 가지금 근데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이제 실무상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지금 있으면 이사의 의사록을 작성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뭐 꼭 돈을 빌려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했겠죠. 뭐 22년도 2억, 23년도 2억, 24년도 2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차용증만 작성하면 되는 것이냐? 차용증이라도 작성하면 다행이다. 그 다음에 이사의 의사록을 작성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3년 동안 대표이사의 가지금이 6억이 생겼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고 이것은 대표이사를 통해서 변제할 수 있을 것 같다. 또는 변제해야 된다라고 확인을 했다. 이 정도는 의사록에 남겨야 되는 것이죠. 아니라고 한다면 아까 여기에 주식을 담보로 잡던가 해야 되는 거죠. 대표이사의 주식을 담보로 잡던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대표이사가 보통 이러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6억밖에 안 빌렸는데 10억 그러면 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100분의 5를 넘지 못합니다. 이제 100분의 5요? 몇 퍼센트죠? 5%인가요? 이거 이상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회사가 돈을 빌려주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라도 잡아야지 배임죄 이슈는 없어지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가지입금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세부적으로 이렇게 관리해야 될 필요성, 즉 이사들이 관여해야 될 필요성 이런 것들은 등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배당입니다. 아까 배당 관련해서 뭐 이제 정기 배당 있고 뭐 중간 배당 있죠. 분기 배당 같은 것은 이제 비상경 회사에서 허용되지 않으니까 중간 배당만 있습니다. 여기에 특이한 게 하나가 이제 뭐 51%하고 49%가 있는데 여기 회사의 이익이 100억입니다.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 51%가 승인하지 않으면 49%는 자기의 주식 가치가 49억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배당을 받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51% 승인하지 않으면 대주주의 배당금 지급 결정 의무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제 2022년도에 판례에 어떤 게 생겼냐면 정관에 자 우리 배당을 한다. 그다음 배당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잉여금의 30% 범위 내에서 한다. 현금으로 한다. 그리고 그것은 정기총에서 한다. 이렇게 정관에 적어놓게 된다면 결국에는 대주주의 결의가 없다 할지라도 배당 지급의 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그만 회사에 투자하신다고 하면 정관에 딱 이렇게 기재해 놓으시면 배당을 매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뭐 남의 좋은 일 시키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배당, 뭐 주식 배당 있고, 뭐 불균등 배당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신 내용들이고, 아까 이제 350조 3항이 이제 삭제됐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기 주주총에 나오는 주주하고 정기 주주총에서 배당을 받을 주주가 다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비금의 감소, 이것도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024년도에, 여기에, 2025년도에, 이게 뭐 이슈가 많은 것이죠. 뭐 세무상 이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5년도에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한 준비금을 감액시켰어요. 그래서 감액을 시키니까 준비금 계정에서 잉여금 계정으로 들어왔겠죠. 돈은 들어왔는데 아직 뭐 재무제표가 승인이 안 됐으니까 25년도에 이걸 배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26년도에 배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6년도에 배당을 할 때 요걸 갖다 특정을 해야 된다면 이런 것이죠. 25년도 5월 20일 날 주총 결의에 따라서 준비금의 일부를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을 시켰고, 이 금액이 3억 원이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5월 1일자 주주명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중간 배당을 통해서 배당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준비금이 감액된 준비금이 무엇인지를 특정을 해서 나중에 중간 배당을 진행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세법상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이 준비금을 감액을 할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은 두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이 두 번째 배당을 할 때도 기존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감액된 금액을 주는 것인지를 반드시 특정해서 배당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돈이 그냥 주권처럼 분리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돈이 한 곳으로 잉여금 계정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잉여금 1억, 이번에 감액된 잉여금 새로 들어온 3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류상으로 굳이 구분한다면 이렇게 쓸 수는 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주식이요. 이것은 놔두고요. 이걸 한번 봅시다. 이제 법률 개정 내용이니까. 지금 이제 개정 논의가 된 것은 취득 후 1년 이내에 처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을 보유를 하려고 하면 이 보유 처분 계획서를 주총 승인을 받아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걸 보유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명확히 기재를 해서 보유 처분 계획서를 작성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작성하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보유를 만약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2025년도에 옛날에 2023년도에 취득했으면 2024년도에 주총 의사록이나 2025년도에 주총 의사록에도 반드시 이 내용을 표시하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23년도에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100주가 있었는데 이 100주를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취득을 했는데 현재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려고 하니까 아직 이런 상황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사주 조합한테 주려고 했는데 아직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나중에 그런 사유가 생기면 줄 거야. 또 2025년도에 주총 의사록에도 똑같이 내용을 기재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그때 취득했던 자기주식의 취득의 목적 자체가 서류에 의해서 확정되는 게 아니고 실질에 의해서 결국엔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주총 의사록을 23년도에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취득할 때 24년도 정기총 의사록에도 내용을 기재하고 25년도에도 기재함으로써
기존에 취득했던 보유의 목적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구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이제 정관에 따라서는 개정 여부를 떠나가지고 만약에 보유하는 주식이 있다고 하면, 또는 향후에 보유를 할 목적이 있다고 하면 정관에 보유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는 이거 스톡옵션 줄 거야, 아니면 우리 사주 조합한테 줄 거야, 이것을 기존에는 다 이 주총 의사록에만 기재했는데 이제 정관에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정유총 의사록에 계속 반영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 자기주식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이미 자본시장법에서 금지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개정안에서도 금지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근데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 한번 봅시다. 3월 28일 날 주총이 있었어요. 3월 28일. 근데 안건이 뭐였냐면 재무제표 승인권하고 정관 변경하고 보수한도 3개였어요. 그런데 이호 의원 정관 승인의 건하고 보수한도 승인의 건 승인했어요. 승인했는데 문제는 뭘 못했냐면, 이 재무제표와 관련해서 어떤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될 어떤 서류를 다 제출 못해서 적정 의견을 못 받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재무제표가 아직 정리가 못 돼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지금 정리가 안 됐고 지금 오늘 검토가 전부 다 불가능하니까 이것은 미뤄가지고 다음번에 하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계속회입니다. 그래서 계속회를 언제 하냐면 4월 20일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회사는 주주총회 의사록이 2개 있는 거죠. 하나는 3월 28일, 하나는 4월 20일. 이렇게 의사록이 2개 등장하게 되는데 반드시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 이거 귀찮으니까 이거 그냥 4월 20일 한꺼번에 하지 이렇게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것이냐면 상법상의 기준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3개월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까 기준일이 언제였죠? 12월 31일이었죠. 그러면 4월 22일의 기준일이 이미 넘었잖아요. 이때만이 3개월 이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이 주주들이 뭔가를 갖다가 의사표시를 해야지 이렇게 연결될 수 있지, 이걸 의사표시를 하지 않게 되면 3월 31일이 넘어가게 되면 12월 31일 날 주주명부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반드시 주총 의사록은 이렇게 여기에 주총 의사록, 그 다음에 계속회 의사록, 이렇게 2가지를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신주가 발행된 유형은 한번 보시고 이것만 설명을 드릴까요? 주식이 많이 발행된 경우, 주식이 많이 발행됐어요. 주식이 이제 착오로 해서 100주를 줘야 되는 50주를 줘야 되는데 실제 100주가 됐어요. 등기부상에.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죠. 50주 없애야 되겠죠. 50주 없애야 되겠죠. 이 50주를 지금 갑이 받아갔어요. 이 100주를 갑이 받아갔어요. 그러면 갑의 동의를 받아서 무상감자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짜로 받아가는 잘못된 주식이잖아요.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무상으로 감자를 시켜야 돼요. 이게 가능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적게 발행된 경우입니다. 자, 100주를 줘야 되는데 50주밖에 안 됐어요. 안 줬어요. 그러면 새로 50주를 줘야 되잖아요. 50주를 주려면, 주식이 늘어나려면 반드시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증빙이 돼야지 늘어난다고. 근데 돈을 새로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어떻게 하냐면, 내 주식 많으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플러스 50주 내 거 줄게.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소정의 100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주식이 나중에 처분될 때, 소각될 때 이제 이 선입선출인지 이런 이제 문제가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꼬인다고요. 꼬이죠. 지금은 맞춰줬는데 꼬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50주를 전부 다 소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돈을 돌려주고 100을 돌려주고 주식 전부 다 소각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증자를 시켜야지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지, 지금 땜빵 한다고 주식 몇 주 줘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나중에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죠. 실제로 제가 있었다는 일입니다. 아까 이제 이 주식을 발행할 때, 이 종류 주식을 발행할 때는 이게 보통주도 있고 우선주도 있고 한데,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보통주한테는 보통주를 줬는데 종류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종류주식을 줘야 되는데 보통주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주한테 보통주를 주고 또 종류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보통주를 줬는데 이걸 이제 종류주식 안 받는 거죠. 이 사람은 나는 그런 주식을 받고자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종류주식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경우 난리 나는 거죠. 이렇게 바꾸려면 모든 주주가 동의하게 되면 그 주식을 종류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의 동의를 전부 다 얻어가지고 이 보통주 50주를 종류주로 바꾸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정지유통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주주 명부를 그래서 항상 표기를 잘 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잘 해줘야 돼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무상증여하고 주식매수 선택권, 그 다음에 우리사주조합, 그 다음에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 내용들이니까 뭐 보시고, 이 성과조건부 자기주식 교부 계약 이거 용어만 하나 설명드리면, 이건 벤처기업에서 뭐 허용된 제도입니다. 벤처기업에서 뭐 허용된 제도고, 이 벤처기업이 근로자들한테 주식을 줄 때는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공짜로 준다는 것 때문에 이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요 스톡 옵션은 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을 내고 주식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과조건부 주식교부 계약은 공짜로 주식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짜로 주려면, 주식을 주려면 회사가 주식을 공짜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해서 주는 계약을 체결한다 해서 성과조건부 자기주식 교부 계약이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하시면 RSA, RSU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먼저 일단은 회사가 갑한테 줘요. 100주를 줘요. 100주를 주고 여기다 조건을 답니다. 뭐라 하냐면 2년 동안, 이것은 스톡옵션의 조건하고 똑같아요.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돼요. 2년 동안 근무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기타 조건들이 있어. 이러면 확정적으로 가는 거야. 그래, 지금 주기는 주는데 결국에는 회사가 더 이상 건들 수 없는 조건을 달아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A가 갑한테 먼저 이야기하면, 나중에 100주를 한번 줘볼게. 그런데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면 줄 거야 해가지고 2년 뒤에 주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주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주는 것이죠. 근데 다만 조건이 따라다니게 되는데, 먼저 주는 것을 RSA라고 하고 나중에 주는 것을 RSU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것은 영어가 앞에 A가 있으니까 이건 먼저 준다는 거고, 뭐 예를 들면 U는 뒤에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조건을 붙여가지고 확정되면 기속하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과조건부 자기주식 교부 계약이라는 게 있다. 이게 무상, 기존에 회사가 사용했던 무상 그 증여하고 유사한 제도인데, 이것은 자기주식을 취득을 전제로 해가지고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것들은 보통 기존에는 주주가 그냥 대주주가 회사에 증여하고 대주주가 증여한 주식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근로자한테 주는 경우가 있었죠. 이거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이 법인전환인데, 이 법인전환이 이제 세무사님들하고 이제 법무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 다른 내용들은 없는데 이 순자산가액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 법인전환을 법무사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평가를 했는데 부동산은 100억이에요. 여기에 설정이 50억 돼 있죠. 그러면 순자산은 단순하게 그냥 50억 아닙니까? 50억인데 문제는 요 등기부 등본에는 이게 60억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등보 120% 설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부채가 60억이야. 그러니까 순자산이 40억이야. 이렇게 법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는 50억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법인 전환할 때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법인을 전환하게 되면 결국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문제도 있고 취득세 감면 이슈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안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법원에서는 이 60억 이 등기부에 표시되어 있는 채권 최고액을 부채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하려고 해요. 네, 이것 때문에. 근데 이제 유한회사는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유한회사는 법원의 인가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평가해서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문제는 이 중과 회피를 위한 본점 설치의 위험성입니다. 이게 이제 이거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회사 아까 이 전환을 하게 되려면 이게 10%에 거의 9.4%에다 부대비용을 따지면 한 10%의 비용이 부담되게 되는데, 100억짜리 전환하는데 10억 내게 되는 것이죠. 뭐 쉽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점을 이제 어떤 중과 제외 지역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중과 제외 지역에 있는 본점 자체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호도 붙어 있거나,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전화기도 놓고 신문도 받아보고, 혹시 뭐 가까우면 어디야 친척 어디야 회사 같은 데다가 본점을 주면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한
이렇게 소호 사무실 같은 데 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초기에 이제 만나서 미팅을 보통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미팅을 안 하고 절차에 묻는 것은 비용이 얼마냐 묻는데 저희는 비용은 절대로 답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꼭 물어보게 되면 한 1,000만 원 받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1,000만 원 받는 건 아닌데 어차피 그런 분들은 일을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그냥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인데, 농업회사법인 이거요. 아까 중공유, 주주명부 중공유 했는데, 이 아버지가 농업인인 사람이 사망했다 할지라도 자녀가 지분을 상속받아도 이 사람이 농업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이 반드시 필요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상속폭이나 한정승인하고 상속세 기한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서 상속인 중에 일부가 상속 포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상속 포기하고 상속 신고는 나중에 하시더라도 반드시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순위에 대한 유증, 또 2순위에 대한 유증 이렇게 되는데, 이런 유증과 관련된 것이 자필 유언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유언.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증사무실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돈 있는 분들은 공증사무실을 하는데, 이 자필 유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게 법원에 신고를 해서 이게 조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맞다. 그래서 이렇게 법원에서 이렇게 부를 때 상속인들을 전부 다 불러서 아버지의 뜻이 맞냐, 아버지의 글씨가 맞냐, 당신 상속인 맞냐, 이렇게 이해관계인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조서에 이런 검인조서라고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자필요원 증서 같은 게 나오면 바로 처리를 해야지, 이거 들고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상속 포기라고 하는 것하고 이 협의 분할의 의미에 대해서, 협의 분할서의 포기에 용어를 썼다 할지라도 그것은 포기가 아니다. 포기는 반드시 법원에 신청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협의 분할서의 포기의 의미는 당사자끼리 양보한 것에 불과하다. 만약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형식은 포기지만 실제로 다른 상속인한테 주는 것이 되니까 사행의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에서 상속이 협의가 아직 되기 전에, 주식에 대한 협의가 되기 전에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되는 경우에, 여기에 엄마하고 자1, 자2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분명히 협의는 될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몇 %로 할 것인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 대표이사는 누가 하기로 했냐면 자1이 가압승계 때문에 하기로 돼 있었어요.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이게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어도 이걸 중공유라 해가지고 이 중공유의 내용을 주주명부에 기재를 해서, 이것은 아직 협의분할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구체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엄마를 여기 나와 있는 대표자로 정해서 대표자를 선임하는 행위를 한다, 이렇게 작성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먼저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이건 중공유 상태니까 누가 몇 %인지는 몰라요. 그건 나중에 상속세 신고할 때 처리하면 되는 것이죠. 그냥 정기주주총회 관련해서 간단히 그냥 제목만 보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제목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실무상 이것은 물어봐야 되는 이야기구나, 이것은 또 처리가 필요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